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돌았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전 남편의 누나 이야기. 그때 나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었고 남편한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후엔 불임 치료를 받자고 설득 중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일관되게 비협조적이었고 임신은 여전히 실패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로 시댁에서 식구들이 모였는데 남편 누나가 자기 친동생인 작은 시누이한테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다. 너 불임이랬지? 내가 대신 하나 낳아줄까? 라고. 실은 작은 시누이도 나처럼 불임이었는데 큰 시누이의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리모라도 해주겠단 건가?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놀랐는데 알고 보니 작은 시누이 남편과 불륜관계란 뜻이었다. 그건 폐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큰 시누이는 나더러 네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자매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다. 작은 시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반반이라고 대답했다. 친언니와 자기 남편이 불륜관계라는 건 기가 막히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는 거였다. 혹시 큰 시누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당사자들이 의기투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딱히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큰 시누이는 내가 폐륜 어쩌고 한 거에 완전히 열이 받았는지 너도 딱 보니까 불임이 확실한데 그거 네가 원인이지? 라고 가시돋친 말을 했다.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병원엔 죽어도 안 가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큰 시누이는 무조건 나한테 원인이 있을 거라면서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 그 뒤에 다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큰 시누이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장남이야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그게 다 올케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결혼만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엔 생각처럼 안 되는 일이 참 많네요. 우리 동생 여자복도 지지리도 없지. 불쌍한 놈 같으니라고. 라고 떠들어댔다. 그 바람에 온갖 친척 어른들한테 시집온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해? 그러고도 여자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말이 돼? 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불임 원인의 반이 자기한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산부인과 진단서를 혼수품 리스트에 넣을걸 라고 씨부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동으로 뚜껑이 열렸다. 동시에 나는 남편과 이혼하리라 결심했고 또한 복수하고 말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엔 남편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다. 물론 나와 남편도 하객으로 갔고 그때를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신부 친구들한테 가볍게 인사하면서 형식적인 대화를 건네는 척하다가 이 집안 사람들은요 자기 식구들 챙기는 일이라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큰 시누이는요 작은 시누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던지고 완전 대박. 둘이서 이런 게 자매라면서 완전 쩔어요. 라고 슬쩍 운을 띄우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거창하냐고 초몰입 모드가 됐을 때 큰 시누이는 작은 시누이 남편하고 불륜 중인데 작은 시누이가 불임이라서 큰 시누이가 대신 작은 시누이 남편의 아이를 낳아줄 거라고 했다고 팩트를 전달. 한 가지 덧붙여서 실은 나도 불임 치료를 받으려고 남편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계속 설득 중인데 남자들은 그런 게 꺼려지는지 통 협조를 안 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며칠 전에 친척들과 남편한테 들었던 인신공격에 대해 말하자 신부 친구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다. 너무 역기 아니에요? 자기 남편하고 불륜 중인데 친언니한테 애를 낳아달라고 했다고요? 잠깐 상상했는데도 쏠릴 것 같아. 너무 어이없다. 그것도 그렇고 나도 지금 불임 치료 중인데 그거 부부가 꼭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 남편이 같은 편이 돼줘도 모자를 판국에 남하고 똑같이 아내를 모욕한다는 게 말이 돼? 쓰레기네. 그렇게 기대 이상의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면서 신부 친구들이 메신저가 되어 하객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됐다. 하객들은 거의 모두 친척들이라 당연히 그날 망언을 한 장본인들도 있었고 시누이들, 남편도 자리에 있었는데 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쑥덕거렸다. 그러다 보니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그 사촌 여동생도 나한테 작은 언니처럼 나도 새언니한테 불임견 옮으면 어떡하지? 난 애 못 낳는 여자 되기 싫은데 그러고도 무슨 여자야 라고
사촌 여동생도 그 집안 식구답게 망발을 자연스럽게 하던 터라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가자 남편이 넌 왜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 나랑 누나들이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기나 해? 삼촌들은 또 어떻고? 라면서 열을 냈다. 하지만 이 정도 반응은 이미 예상했었고 난 그래도 팩트만 말했어. 내 말 중에 거짓말이 있어? 시누이들 일도 사실이고 불임치료 일도 그렇고 그렇다고 쳐도 상식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남한테 하겠어?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자기 누나들이 나보다 몇 배는 더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불임이 당사자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그걸 친척들 앞에서 사실도 아닌 말을 해둔 것도 모자라서 당신까지 날 모욕했잖아. 내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매번 거절한 사람은 당신이야. 시끄러워! 당신은 내가 부탁할 때마다 한 번도 들어줄 생각 없었으면서 나더러 부탁하는 말투가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나 대면서 도망만 다녔어. 너처럼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고 애도 못 낳는 여자 이제 나도 필요 없다. 이혼해 우리. 불임의 원인이 정말 나한테 있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마치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임의 원인을 나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같았다. 남편이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남겨두고 짐을 챙겨서 나왔다. 친정은 내가 살던 곳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미리 가구가 전부 딸린 원룸을 계약해놨었다. 며칠 후 남은 짐을 챙기러 남편과 살던 집에 갔다가 우연히 큰 시누이를 만났는데 다시 언어폭력을 당했다. 너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그 이에 남들한테 잘도 떠들더라? 너 같은 여자를 두고 박복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거거든? 넌 평생 행복하긴 글렀어. 내 동생한테 이혼당해도 싸! 나 버려준 거 아닌데? 하지만 이런 인간을 오래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패싱해버렸다. 남편과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이혼 사유가 내가 불임이어서라고 카르텔이 씌워졌다. 호사를 못 보는 여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서 이혼한 걸로 돼버린 거다. 직업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는 내가 그런 인간들하고 계속 엮여야 피곤할 뿐이라고 판단했고 소문은 내버려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그 위로 쌍둥이 아들들도 있다. 물론 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다. 남편과 이혼한 후 같은 직장에 다니던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때 나는 어쩌면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척척 진도가 나가서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다. 그 사람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는데 손주 타령할 분들도 없고 아이 문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찌나 가벼웠는지. 우리가 결혼하고 막 석 달이 지났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쌍둥이를.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뒤죽박죽이었지만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지금은 다둥이 엄마가 됐다. 우연히 전 남편 소문을 듣게 됐는데 전 남편도 재혼을 했지만 역시나 두 번째 아이는 없었고 그동안 전 부인이 불임이라 이혼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 부인이 아니라 네가 문제인 거 아니냐며 야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원했던 부인은 이런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다며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제정신이 들었는지 자기 언니와 남편의 불륜을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진흙탕 싸움 중이라고 한다. 결혼식 트러블이 있었던 사촌 여동생도 불임 문제로 이혼 위기에 닥쳐 있다고 하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큰 시누이는 동생 남편과 불륜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아주겠다고 한 정신 이상자라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말 거는 남자 하나 없는 쓸쓸한 독신 생활 중이라고. 종합해보니 전 남편의 일가 친척 모두에게 불행의 저주가 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후련하고 이런 사이다가 없다. 내 이름은 정리사. 나에게는 한진상이라는 남친이 있다. 남친과는 2년 정도 사귀었고 2달 전에 약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부서는 달랐지만 어느 날 회식에서 얘기가 잘 통한 게 사귀게 된 계기가 됐다. 진상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나한테 안경을 끼면 안 예쁘다면서 될 수 있으면 콘택트 렌즈를 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안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별로였지만 콘택트 렌즈를 끼고 만나면 남친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취향에 맞추려고 했다.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콘택트 렌즈가 필수가 됐었는데 어느 날 아침 렌즈를 착용하자마자 눈에 강한 통증이 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는 눈에 염증이 났다고 했다. 진상과 사귀기 전까지는 대부분 안경을 끼고 생활했었는데 진상은 자기가 아무 때나 연락해도 예쁜 모습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항상 렌즈를 끼고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 눈에 피로가 쌓인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안과 의사는 당분간은 렌즈 착용을 삼가고 염증 치료를 우선으로 하자고 말했다. 걱정된 건 진상의 반응이었는데 눈에 염증이 다 낫기 전까지 렌즈 착용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안경을 끼고 만나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드라이브를 한 후 한 맛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차에 올라타자 내 얼굴을 본 진상은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왜 안경이야? 나만으로 나올 땐 렌즈 끼라고 했잖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눈에 염증이 생겨서 의사가 당분간 렌즈 끼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다 나을 때까지만 좀 참아줘. 안 돼. 데이트할 때만이라도 렌즈로 바꿔. 글쎄 안 된다니까? 렌즈 끼면 눈이 장난 아니게 아프단 말이야. 시동을 걸고 출발은 했지만 진상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이었고 운전만 할 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우리가 가기로 했던 레스토랑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그러는데? 그러더니 진상은 내 안경을 확 벗겨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안경 낀 여자랑 같이 다니면 나까지 구려 보일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여자랑 데이트를 해야겠어? 한진상은 버럭 화를 내더니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으로 돌아와서 싫다는 나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하지마! 너 안경 끼면 진짜 아니야. 그 얼굴을 하고 나랑 같이 저길 들어가겠다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려. 여기 두고 가면 난 어쩌라고. 설마 날 두고 갈까?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진상은 혼자서 차에 탔고 무서운 속도로 차를 출발시켰다. 이거 싫어요? 진짜 나 버리고 혼자 갔다고? 지금 좀 흥분해서 그래. 좀 있으면 다시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진상을 기다렸지만 진상은 오지 않았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듬더듬 바닥을 짚으면서 안경을 찾았는데 깨진 안경의 파편이 손에 닿았고 피가 났다. 진상이 던진 안경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이 깨져 있었다. 낮에도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캄캄한 밤엔 더욱. 그것도 처음 와보는 곳에 혼자 남게 되니 멘붕이 왔다. 아무도 안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서 소리쳤지만 주변엔 집도 안 보이고 심지어 차도 지나가지 않았다. 한적한 곳에 숨겨져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기로 했던 게 화근이 돼버렸고 인적 드문 어두운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위험한 처지가 됐다. 무작정 걷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누가 날 구해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간혹 지나가는 차가 있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도와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인적 없는 길을 혼자서 무작정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다시 후진을 해왔다. 누가 차에서 내리는 것 같았는데 눈이 나빠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도망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내가 뛰어봤자 벼룩. 몇 발자국 움직이기도 전에 그 사람한테 어깨가 잡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놔! 아니에요. 그런 거 침착해요. 괜찮으니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안심이 됐고 그제야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잘 안 보여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목소리로 봤을 때 남자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느껴졌다. 남자는 우선 나한테 왜 이런 데서 혼자 걷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조금 무서웠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다른 사람한테라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남친이 차를 출발시키면서 내 핸드폰을 차에서 던졌는데 그게 하필 남친 차 뒷바퀴에 깔리면서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는 얘기도 해줬다. 그 남자는 나의 이런 멍청하고 황당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줬고 나를 자기 차에 태워주면서
일단 제일 가까운 안경점으로 가자고 했다. 차로 한 20분 정도를 달리자 시내가 보였고 남자는 안경점을 찾아서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한테 안경까지 맞춰줬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가방은 한진상 차에 있었기 때문에 무일푼이나 마찬가지였던 나한테 그 남자는 완벽한 은인이었다. 차도 태워주시고 이렇게 안경까지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핸드폰 수리하고 나서 제가 신세를 갖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죠. 일단은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뒀다. 남자한테 이름을 묻자 진지한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날은 진지한 씨한테 저녁까지 얻어먹고 집까지 풀코스로 에스코트를 받았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수리하러 갔다. 하지만 핸드폰은 차에 깔리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신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내가 할 일은 한진상을 찾아가서 약혼을 파기하는 거였다. 한진상은 모양 빠지게 파혼이라니 어이없다고 화를 내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런 남자와 결혼이라니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그러자 한진상은 사내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다는 삼류 시나리오로 사실을 왜곡시켰다. 물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고 한진상 사무실로 찾아갔다. 왜 유언비어를 퍼뜨려?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어? 네가 그런다고 남들이 알아줄 것 같아? 네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의사가 렌즈 끼지 말라는데 그게 뭐? 어떤 여자가 그런 꼴을 당하고 나서도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됐고, 나도 너처럼 얼꽝 여자랑 결혼 딱 질색이야. 파혼은 해줄게. 대신 넌 회사에서 바람 피운 여자로 낙인 정도는 찍혀줘야 내 속이 편하겠지. 너 말종이다. 당장 소문 정정해. 싫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때 어떤 남자가 우리 사이로 들어왔다. 당신은... 부사장님! 뭐?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진상의 반응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름표를 보고 나서야 곧 있으면 사장님 아들이 부사장으로 부임할 거라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났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이 이름이었다. 진지한 씨는 나와 한진상 사이에 서서 아무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한진상 씨가 차에서 버리고 간 후에 내가 정리사 씨를 발견했거든요. 그러자 한진상은 헐하며 멘붕이 온 얼굴이었다. 그럴 수가... 다 사실이에요. 리사 씨한테서 그날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디테일하게 다 들었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상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는 인성이 제로인 사람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한진상은 매달렸지만 진지한 부사장은 나를 데리고 사무실에서 나온 후 괜찮냐며 자상하게 물었다. 또 사실 무근의 소문은 자기가 직접 정정하도록 손을 쓰겠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진지한 부사장이 그렇게 약속한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에 대한 소문은 잠잠해졌다. 그와 동시에 한진상은 정근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좌천이 결정됐다. 한진상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진지한 부사장한테 말 좀 잘해줄 수 없겠냐며 비굴하게 굴었다. 내가 이런 인간 말종을 위해 부사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할 리가 있나? 단호하게 손절했다. 그 후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한 부사장과 조금씩 가까워졌고 따로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렇게 1년 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됐다. 전 남편 한진상은 지방으로 자천된 후에도 여전히 썩어빠진 인성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완벽하게 외톨이라고 들었다. 본인이야 물론 사표를 내고 싶겠지만 나와 파혼할 당시 한진상 부모님을 찾아가 파혼 이유를 다 밝히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돈 때문이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나 뭐라나. 물론 나는 1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까지 모두 세 식구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집이 가깝다 보니 시댁에서 같이 밥 먹자는 연락이 자주 오는데 그게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정말 괴롭고 괴로운 일이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샤워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치질을 안 한다. 네버. 웃을 때마다 치아가 보이는데 그 불결한 황색 이빨이란.
시커먼 이물질도 끼어있고 아무튼 더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 본인은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이해 불가다.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냄새 또한 장난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가까이 와서 쉴 새 없이 말을 거는데 그때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도 깨끗이 닦고 시댁에서 잔 적도 있는데 시아버지는 식사 후에 항상 양치질을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고 반면교사로 더 청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통 최소 하루 2번은 양치질을 하건만 하루 종일 시댁에 있어도 시어머니가 칫솔질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결혼 후 시댁에서 잔 적이 몇 번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어느 타이밍에도 시어머니가 칫솔 근처에 가는 꼴은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시어머니 칫솔이 꽂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냥 보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는 마당에 시어머니는 더욱 끔찍한 행위를 나한테 과감하게 한다. 시어머니는 보기 흉하게 숟가락 젓가락을 쪽쪽 빠는 습관이 있는데 식탐은 또 어찌나 많은지 외식을 갈 때마다 남이 먹는 걸 꼭 한 입씩 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그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젓가락이 내 음식을 침범하는 만행을. 처음 당했을 때는 완전 멘붕에 모든 동작이 정지됐었대.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입안 상태만 떠올랐고 속이 울렁거려서 음식의 한 입도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눠 먹을 생각이 있었던 거면 또 몰라도 남이 주문한 음식을 옆에서 뺏어 먹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게 무례하게만 느껴졌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들아이가 차일드 세트 메뉴를 주문했을 때도 어린애가 햄버거는 좀 이른 거 아니니? 라면서 아들아이의 햄버거를 냉큼 가져가서 자기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더니 그걸 다시 내뱉어서 숟가락에 올려서 자, 해봐 라면서 아들아이 입에 넣어주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대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참았고 괜찮아요. 지훈이도 혼자 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라고 외치며 만행을 저지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왜 더럽게 씹던 걸 다시 뱉어? 지훈이 나이가 몇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라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씩 하긴 했지만 그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외식은 기피 대상 1호였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같이 밥을 먹자는 연락이 왔고 나는 선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지만 자기들은 이미 식당에 왔고 우리 것까지 다 주문을 해놨다고 하면서 4명이라고 말해서 물컵도 4개가 나왔는데 레스토랑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쩌냐고 우기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됐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와 밥인지 뭔지를 먹으러.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차마 말도 못하겠고 레스토랑에 갈 생각만으로도 급 우울증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마침 시어머니가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다. 아들아이는 차일드 세트 메뉴, 남편은 햄버거 스테이크, 나는 그라탱. 더구나 그라탱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었다. 그라탱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이건 예감부터 불길했다.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잊지 않고 한 입만 하고 숟가락이 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와 똑같은 음식을 주문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숟가락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주문을 다 하고 나서 나 닭고기 정식으로 바꿀래 라면서 주문을 바꿔버렸다. 시아버지가 저먼 혼란스럽게 왜 변덕을 부리냐고 한 소리 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이왕이면 다 다른 걸 먹어야 더 좋지? 라고 내 음식에 숟가락 테러를 저지를 작정으로 주문을 바꿨다는 걸 알고는 열이 받았던 적도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결벽증 따위는 없다. 남편이 집에서 내 음식을 한 입 달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쉐어한다. 어디까지나 이건 양치질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이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비프 카레를 시켜서 먹고 있다가 내가 먹고 있던 그라탱을 넘보기 시작했다. 예, 너 그거 나 한 입만 다오 라고 하길래 딱 짜증이 났고 싫은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넌 왜 그렇게 정이 없니? 한 입이 뭐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자 시아버지가 당신 그만 좀 해!
라고 역정을 냈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했지만 내가 뭐 많이 달래? 라고 하면서 쪽쪽 빨면서 카레를 먹었던 스푼을 계속 쪽쪽 빨아대면서 다가오더니 그라탱 속으로 쑤셔 넣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했다. 순간 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감지한 시아버지가 예, 미안하다. 다른 거 다시 시키자. 라고 중재에 들어왔지만 아니요, 됐어요. 식욕이 뚝 떨어져서요. 라고 하고 거절했다. 넌 무슨 말투가 그 모양이니? 싫으면 싫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라면서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길래 나도 모르게 그만. 지금까지는 존댓말밖에 쓰지 않았었는데 누가 말을 안 해. 다들 말렸고 나도 싫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간 음식을 어떻게 다시 먹어? 더럽게. 앞으로 2번 다시 당신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저 갑니다. 라고 하고 아들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열이 받아서 뭐라고 소리소리 질러댔지만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은 거기 두고 나만 와버렸기 때문에 잠시 후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같이 우리 집으로 왔다. 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남편한테 당신은 내 기분을 이해하는 것 같긴 한데 나 당신 어머니랑 죽어도 같이 밥 못 먹어. 위생적인 이유에서. 대체 양치질은 언제?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살아? 양치질도 안 한 입으로 쪽쪽 빨아댄 숟가락을 내 음식에 쑤셔 박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아? 라고 해대자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다. 미안해. 엄마한테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인 나도 싫은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나 이해해. 충분히. 이 와중에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이건 그 자리에서 이혼이었겠지만 다행히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양치질을 하라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만 본인이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서 반포기 상태였다고. 나도 속으로는 치가 떨리기 싫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되도록 티를 안 내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남편도 내가 그 정도로 싫어하는 줄은 처음 알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먼저 나간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열을 냈다고 하는데 어디서 감히 시어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많이 달래? 한 입 아니야, 한 입. 아주 싹수 없는 애였네. 애가 근본이 없어 정말.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던 남편도 화가 나서 엄마가 양치질을 안 하고 지저분해서 싫어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몰라? 나하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엄마한테 양치질하라고 노래를 불렀지. 까놓고 엄마 입냄새 완전 장난 아니야.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은 내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야. 남 생각도 하면서 살자 좀.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마음이 좀 풀렸다. 시아버지도 남편과 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았고 그저 지금까지 미안했다 라는 말씀만 하셨다. 게다가 앞으로 시어머니가 위생개념을 갖추기 전까지는 안 만나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으론 지난 몇십 년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도 안 고쳐진 습관이 갑자기 달라질 리도 없고 말이다. 정상적인 상식의 소유자인 시아버지는 가끔씩 아들아이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제는 시아버지도 한계를 느낀다면서 이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했다. 솔직히 그날이 빨리 오길 내심 바라고 있다. 내 이름은 한가정. 남편 우사인과 5살, 1살이 된 2딸이 있는 전업주부이다. 큰딸 리사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남편과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유치원생이고 둘째 리아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여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어린 딸 둘을 키우는 일은 여간 체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탈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큰애 유치원에 들러서 픽업을 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은지 계속 칭얼대는 둘째 딸을 열심히 달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환한 얼굴로 나한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한테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만 좀 집에 가지? 라며 소리를 질렀다. 죄송해요. 오늘따라 유난히 애가 보채네요.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알아? 이래서 민폐만 소리를 듣는 거야. 애 좀 조용히 시켜. 아니면 당장 집에 가든가. 여자가 너무 험악하게 몰아세우는 바람에 그 기세에 밀려서 이상하게 작아져 버린 나.
그러자 나를 보고 있던 큰애까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됐다. 엄마.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가볍게 사과한 후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다행히 작은 애도 울음을 멈추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어떡하지? 리사야, 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리아 잘 보고 있어? 응, 엄마. 큰애한테 작은애를 맡기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등 뒤에서 큰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아까 그 여자가 큰애가 울면서 여자한테 달려들자 냅다 발로 차버리더니 작은애를 계단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리사야! 리아야! 시끄러워! 다시는 여기서 못 떠들게 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여자를 말렸지만 작은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막아내지 못했고 리아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여자를 잡을 생각보다는 본능적으로 작은애한테 달려갔고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는 잠시 후에 도착했고 작은애를 태워서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경꾼들로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그땐 그런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한 부상은 없어서 생명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범인을 잡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뒤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원래는 애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게임센터 등 아무데나 다 가고 다 즐겁게 놀았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외출을 기피하게 된 나를 보면서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다. 남편은 쉬는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전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챙겼다. 학창시절에는 육상을 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던 남편은 아이들과도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면서 사고당했을 때의 공포심을 조금씩 잊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남편의 배려 속에서 그날의 충격과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돼 가던 와중에 주말에 집에 놀러 오신 시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 오늘은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오래간만에 둘이서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진짜? 둘이서만 나가본 지가 언제야? 우리 나가자. 정말 그래도 돼요? 가정이 너도 나가서 기분 전환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야. 걱정 말고 다녀와.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님 말씀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과 둘만의 데이트를 하게 됐다. 오전 중에 외출을 하게 된 우리는 아울렛에 가서 애들 옷도 사고 밥도 먹고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 그 사건 이후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지낸 건 처음이었고 시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기분 전환이 된 좋은 하루였다. 벌써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네. 오늘 진짜 잘 놀았다. 이렇게 가끔 둘이서만 외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어머님한테 진짜 감사드려야겠어. 비 온다. 그러게, 내가 가서 차 갖고 올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응, 고마워.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나는 짐을 들고 입구에 서서 기다렸는데 그때 낯익은 여자를 발견했다. 저 여자는... 그 여자는 우리 리아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바로 그 틀림없는 범인이었다. 범인을 확신한 순간 그날의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고동치는 심장 박동수를 억누르면서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갔고 여자의 팔목을 잡았다. 범인도 내 얼굴을 본 순간 놀라는 것 같았다. 당신 그때 백화점에서... 네, 우리 딸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하죠? 이 손 안 나? 어딜 자꾸 난리야? 그러더니 내 팔을 확 뿌리치면서 있는 힘껏 나를 밀쳐냈다. 바닥에 쓰러진 나는 발목에 통증을 느꼈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서 미친 듯이 범인을 쫓아갔다. 그때 남편이 나를 따라왔다.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나를 따라 같이 뛰어온 남편한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저 여자 그때 리아 계단에서 떨어뜨린 여자야. 확실해?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잊었을 것 같아?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차에서 기다려. 남편은 속사포처럼 뛰어서 여자를 뒤쫓았고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달리기가 빠른 남편은 금세 여자를 쫓아갔고
팔을 꽉 잡았고 절대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여자를 잡은 걸 본 후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여자는 남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 손 못 나?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당신 나 알아? 지금 경찰 불렀어. 잘했어. 니들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건 놓고 얘기해. 잠자코 기다려. 경찰이 도착한 후 여자는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를 받았다. 처음엔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마지못해서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백화점에서 애가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라는 인간적으로 보기 힘든 패륜적인 이유였다. 범인은 막판에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데 우리는 겨우 1살짜리 아이한테 그토록 위험한 짓을 저지르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범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범인은 상해죄로 체포됐고 위자료 지불을 명령받았다. 범인이 체포된 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었는데 어느 날 불쑥 범인과 범인의 직장 상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범인의 직업은 자그마치 어린이집 교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남편도 놀라다 못해 기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졌다. 어린이집 교사? 당신이? 네, 매일매일 애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 쉬는 날만큼은 애들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는데 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짜증이 올라와서 그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엄중 주의를 줄 생각으로 있으니까 두 분은 이번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세상에 크게 떠들 생각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따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아직 우리 아이가 그때 받은 충격이 다 나은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성하는 걸로 보이는 범인에게 남편이 분노를 억누르며 한마디 충고를 했다. 당신은 어린이집 교사를 할 자격이 없어.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분도 저 용서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알아? 겨우 1살짜리 어린애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더구나 어린이집 교사란 사람이 그러고도 쉽게 용서받길 바랄 수 있어? 우리는 사과를 받지 않았고 범인을 그대로 내쫓았다. 그 후 어린아이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범인이 어린이집 교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다. 자기 상사와 같이 사과를 하러 찾아왔지만 우리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직장에서 해고된 범인은 매스컴을 비롯한 SNS에서 혐오 인사가 되는 바람에 다른 직장을 찾기도 어려워졌고 생활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SNS에서 순식간에 신상이 털리는 순간 직장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가 됐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항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여자는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그 덕에 빚만 쌓여갔다. 지금은 지방 어디에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범인이 저지른 잘못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건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범인이 멀리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도 사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면서 패닉을 일으키는 일도 차츰 없어졌고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됐다. 예기치 못한 일로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사이코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장금이. 남편 한진상과 1살짜리 딸 지아, 이렇게 세 식구이고 전업주부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인데 내게 그건 무척 고민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시어머니는 자칭 요리사였고 내가 만든 음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품평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가 옳다고 했고 입버릇이 우리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 였다. 하지만 나도 요리 솜씨는 빠지지 않는 편이었고 매일매일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실은 친정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웨이팅 꽤나 걸리는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었고 아빠도 젊었을 때는 유명한 요리사의 제자였을 정도로 나름 정통성을 갖춘 분이었다. 또 아빠는 요리 프로에 출연도 하고 방송을 탄 적이 있어서 나름 유명세도 갖고 있었다. 나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자존심에 금이 갈까 염려되어 그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딸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을 때 찾아왔다. 나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일단 올라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손녀 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 왔다. 지금 이유식 먹일 시간이에요. 그래, 그거 네가 만든 거니? 네, 오늘은 단호박 찜이에요. 시어머니는 단호박이 들어있는 그릇을 획 낚아채더니 묻지도 않고 자기 입에 넣었다. 이게 무슨 맛이니? 이런 걸 어떻게 입에 넣어줄 생각을 해? 넌 엄마 자격 미달이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이유식에다 자기가 다시 간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유식이라 일부러 싱겁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너 지금 그거 큰 실례다. 내가 간 하나 못 맞출까봐 그러니? 그렇게 불만이면 넌 앞으로 내가 만든 음식 먹을 생각하지 마. 어머님 음식에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유식은 싱겁게 하는 게 기본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요리 연구가가 꾸민 건 너도 알고 있지? 요리책 낼 계획도 있고 그 문제로 출판사하고 상의 중이라고 내가 말 안 했던가?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나한테 감히 음식이 어쩌고 하는 거니, 건방지게?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제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따박따박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 손녀밥도 이제 내가 만들 거다. 넌 빠져!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더니 그냥 가버렸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너무 당황한 나는 이따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 때 집에 들어온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다. 나 다 듣고 왔어. 너 감히 우리 엄마 음식에 불평을 했다며?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오해야. 나는 어머님 요리에 불평한 적 없어. 시어머니 열받게 하니까 좋냐? 네가 만든 맛탱가리 없는 음식을 먹이느니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 먹여서 키우는 게 우리 딸을 위해서도 좋아. 나 앞으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을 거야. 남편은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저녁 시간마다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다. 매일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자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내가 혼자서 저녁을 먹는 일상이라니,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남의 음식 솜씨를 갖고 뭐라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빚을 갚아주리라 다짐을 하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저녁 시간에 따라 나섰다. 시댁에 도착하자 저녁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고 주방에는 저녁 반찬이 들어있는 냄비가 2개 있었다. 나는 다들 딸아이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주방에 가서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에 묻지도 않고 간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몰래 설탕을 대량 투척해서 살짝 휘젓고 뚜껑을 덮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와서 간도 안 보고 바로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놨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흥미진진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설탕이 투척된 찜 요리가 입에 들어간 순간 맛이 이게 뭐냐고 다들 난리. 맛이 왜 이래? 설탕 범벅을 해서 이걸 누구 먹으라고 한 거야? 진짜 맛이 이상해. 엄마 여기에 뭐 넣은 거야? 시어머니는 급 당황했고 쩔쩔맸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너 지금 복수한 거니? 라고 훅 들어왔다. 네, 어머님하고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버럭 화를 냈다. 그때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는 못 참겠으니까 여기에 사인해줘. 그러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더 할 말도 없고 재빨리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불쑥 나타나자 부모님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감지하셨고 이유를 물으셨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자 몹시 분노하시더니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출동하셨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과는커녕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최소한 미안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겠지? 라며 거침없이 망언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빠는 남편을 타이르듯이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요리인으로서 평생을 바쳐오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군. 내 딸의 요리를 모욕하는 집안과 결혼을 허락한 걸 후회하네. 내 딸이 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걸세. 부모님은 거친 말싸움 대신 단호하고 강단 있게 의견을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다. 그 후 부모님의 이해와 동의하에 정식으로 이혼 수속에 들어갔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 정도 작은 일로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면서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냈고 식당 경영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과 집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임지고 맡아서 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 제자로 입문해서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빠 식당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와 함께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며 한 여자가 아빠 식당에 왔는데 기자가 데리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다.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보다 더 놀란 시어머니는 유명한 요리인이 있다더니 사돈 아니지 그쪽이었어요? 라고 하더니 개면적은 얼굴로 슬그머니 뒷걸음을 쳤다.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이분이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요리책을 출판하실 예정이거든요. 서사님 밑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스펙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서요. 이분 요리 솜씨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잠깐 힘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속사정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기자 옆에서 전 시어머니는 점점 낯빛이 파리해졌다. 아빠는 얘기를 다 들은 후 한숨을 크게 내쉬고 한마디 했다. 이분은 남이 만든 요리는 음식으로 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한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을 바로 내보냈다. 기자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자기 요리책에 나오는 걸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데 요리계에서 인맥이 장난 아닌 아빠한테 문전박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리책은 서점이 아닌 창고로 직행. 나중에 기자가 다시 찾아와서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캐물었고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자세히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줬다. 그러자 그 기자는 요리 솜씨는 훌륭한 분인데 그런 성격이라면 대중 앞에 나설 자격은 없네요. 안타깝지만 라며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은 제안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건 시어머니 자신이 만든 결과이지만 손에 잡힐 듯 했던 자신의 꿈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크게 절망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출판도 하기 전에 인세를 미리 계산하고 나한테 줄 위자료도 남편 대신 선뜻 내놨었는데 막상 자기 자금줄이 막히자 남편한테 위자료로 꺼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육비 주고 집 대출값 갚기도 벅찬 남편한테 갑자기 그런 목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하자 모자관계도 막장을 보고 말았다. 그렇게 바퀴벌레 같던 모자관계가 돈 때문에 끝장이 났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버려지면서 두 사람은 쓸쓸한 인생이 시작됐다. 그 후 나는 아빠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SNS에 내가 만든 요리를 소개했다.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더니 어느 틈엔가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스타그래머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기자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요리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부모님 댁에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직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적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난 후부터는 자신감도 생겼고 싱글 마더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단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일로서도 성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홍한나. 남편 왕재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25년이고 아들 인성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왔던 나였지만 아들이 잘 커서 스스로 독립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남편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을 입에 담았다. 어서와요. 저녁 다 됐어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무슨 얘기?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놀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면 실망이야. 난 100% 진심이야.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야? 당신한테 사랑이니 하는 감정 느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난 사랑하며 살고 싶어. 남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냥은 못 헤어지겠다면 위자료 줄게. 2천만 원이면 되겠어? 여자가 있단 얘기야? 돈은 나중 문제야.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이미 정했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선언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출장이 많았던 남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의심 한 번 한 적이 없이 믿고 응원했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고 언제부터 이혼을 생각해왔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 의미도 아무런 결론도 내릴 수 없었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며칠간 이 문제로 고민한 끝에 겨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나는 우선 무료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우선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남편은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불륜을 큰 소리치며 떠들어댔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내는 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다. 제발이다. 내가 3천만 원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아직 이혼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거절하자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정도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4천이면 되겠니? 라고 하길래 나도 진절머리가 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고 나도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이 역정을 내면서 왜 날 놔주지 않는 건데? 나는 당신 같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정말 싫단 말이야. 모르겠어 내 말? 집에서 할머니만 보다가 25살짜리 젊은 애가 내가 좋다는데 어떤 남자가 마음이 안 흔들려? 뭐 할머니? 당신 지금 25살짜리 여자애한테 찝적대고 있는 거니? 뭐? 찝쩍? 교양없게 그쪽이 먼저 나한테 고백한 거야. 뭘 좀 알고나 말해. 지금 그게 중요해?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이혼하자고 들들 볶아대고 바로 안 들어줬더니 할머니 취급하는 인간한테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혼 문제가 닥친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변호사한테 의뢰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었다. 며칠 후 남편이 이번에는 불륜녀를 대동하고 집으로 왔다. 불륜녀는 역시나 딸 자식벌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옷차림이 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5천도 안 되겠냐? 말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연락도 없이 아들아이가 집에 왔고 상황 파악을 한 후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성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퇴근이 빨라서 오랜만에 들렀더니 설명해 보라고요.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아들아이는 남편과 불륜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나는 한바탕 난장판을 치르고 나니 기가 빨려 나가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괜찮냐고 묻길래 내 입장에서 다시 그간의 경위를 말하자 남편한테 다시 분노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도와줬다. 마침내 이혼에 관한 준비가 갖춰지고 이혼에 대한 의지도 확고해지면서 남편과 정식으로 이 문제를 두고 마주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자기 쉬는 날에 불륜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혼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했다. 마침 잘 왔네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당신 이혼 반대잖아. 어? 좋아, 1억 줄게. 이혼 좀 하자. 그래, 그렇게 해요. 내가 순순히 동의하자 두 사람은 갑자기 꼴먹은 벙어리가 됐다. 나는 이어서 불륜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쪽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로 직접 찾아오는 일은 삼가줘요. 위자료요? 1억이나 받게 됐는데 그거면 됐지.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건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정한 거고 당신도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각오하고 기다려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린애한테 위자료 청구라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최소한 인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어리다고 해도 20살은 훨씬 넘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 위자료 법대로 청구해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워하는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고 다시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다. 그 후 이혼이 성립됐고 남편의 1억과 불륜녀의 위자료로 집 대출금 잔금을 다 갚고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내 집에서 지내게 됐다. 한편 남편은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나한테 준 셈이 됐고 빈털터리로 불륜녀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불륜녀도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지갑이 텅 빈 건 마찬가지인지라 두 사람은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됐다.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던 불륜녀는 1억 주고 이혼한 후 알고 보니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게 드러나자 남편하고 손절할 결심을,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같이 살게 됐지만 바로 파국을 맞았다. 그러자 한밤중에 남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옆집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초라하게 변한 남편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면서 제법 진지하게 재결합하자는 말을 꺼냈다. 맘고생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제정신인 내가 그런 알량한 말에 속을 리 없었고 단번에 거절했다. 당신이 나 배신하고 사과도 없이 이혼서를 내밀었던 거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내가 제정신이 난 당신하고 재결합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야. 찾아와봐야 헛걸음이야.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남편은 한밤중인 것도 상관 안 하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 나 이렇게 버릴 거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가 있어. 긴 세월 함께 살았던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건 당신이야. 큰 소리 내지 마. 옆집에 민폐야. 됐고, 무조건 문 열어. 나 이 집 말고 갈 데가 없어. 당신 발로 나간 집이야. 됐으니까 그만 가. 목소리 좀 낮추고. 계속 이럴래? 큰 소리 듣기 싫으면 이 문 열면 되잖아. 이어서 남편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무서워진 나는 아들한테 연락을 했고 아들이 경찰에 연락해서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이 남편을 데리고 갔다. 경찰서에서 단단히 주의를 들은 남편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혼자서 살 집을 찾았고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옮겼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아들도 남편한테 화를 냈고 부자관계까지 손절하자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절망했다. 퇴직 후 비자금으로 모아뒀던 돈도 다 털리고 형편이 쪼들리게 된 남편은 알바를 하면서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됐다. 불륜녀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으로 회사에 미리 사표를 냈었다는데 위자료 지불 때문에 재취업 자리를 열심히 알아봤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호스티스의 길로 들어섰다는데 나한테 지불할 위자료는 자기 부모님한테 빌렸고 생활비도 없는 판에 그 돈을 바로 갚을 수가 없어서 그쪽 부모님은 한심한 딸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불륜녀의 생활도 남편과 별다를 게 없게 되고 말았다. 현재 나는 아들아이도 자주 보러 와주고 혼자 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노후 자금도 충분히 마련됐고 돈 걱정은 없으니 앞으로 남은 생은 자유롭고 편하게 즐길 생각이다. 4차원을 넘어 탈우주적 사고방식의 소유자, 내 전처의 이야기. 첫 시작은 내가 전처와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다. 신혼이었는데 단신으로 정금 발령이 내려졌다. 그때 우리한테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전금 기간은 2년. 아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아내는 낯가림이 심했고 2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다. 또 아내에게도 직장이 있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둘이서 상의한 결과 정근지에는 나 혼자 가기로 했고 아내는 여기 남기로 했다.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서 단신 생활이 시작됐는데 늘 옆에 있던 아내의 부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로웠다. 그래서 퇴근 후 매일 아내와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했다. 전화해서 아내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했다. 아내와 함께 오지 않을 걸 후회했지만 아내는 일도 좋고 직장 분위기도 마음에 들어 했고 다른 아내들이 정근지에 따라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도 들은 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매주 주말엔 반드시 집에 갔기 때문에 매일 빠짐없이 전화하고 최대한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정근 생활이 3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갑자기 아내가 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 아내 말로는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잔업이 많아졌다고.
핑계를 댔지만 아내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고 특히 기혼자는 노잔업, 정시퇴근 원칙을 지키는 회사였다. 하지만 나의 빈자리를 일로 대신하는구나. 외로워서 워커릭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고 애처로워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거 혹시 바람? 그런 의심이 들긴 했지만 떨어져 지내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아내한테 불륜 의혹까지 던지는 건 내가 너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그런 의문을 삭제했다. 하지만 주말에 집에 갔을 때 아내의 사소한 행동들이 역시 이건 바람이 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의심의 싹은 아내와의 잠자리에서였다. 아내한테 나는 첫 남친이었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남녀관계는 내가 다 알려줬다. 하지만 몇 달 떨어져 지낸 사이 아내가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 테크닉을 몸으로 표현하며 그것도 매우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테크닉은 에로책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배우려면 배울 수 있겠지만 남자의 성감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나 할까? 이건 숙련된 거라는 쎄한 느낌적인 느낌이. 그리고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떠올랐다. 아내 회사에는 왕진상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그 자식이 그래도 일적인 면에서는 유능했고 아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몇 번이나 구세주가 됐다며 아내 입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됐었다. 동의하진 않지만 외모까지 받쳐줘서 인기남이라고. 아내가 그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적당히 그래 하며 장단을 맞춰주며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식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매일 같이 있으면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겠지만 매주 집에 오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아내한테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 강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갈등이 생겼다. 최악의 경우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의뢰하는 순간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빼박 사실이 되는 거고 그럼 결과를 떠나 이미 끝이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연락이 뜸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잠깐 얼굴 볼 수 있겠냐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 갔을 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친구가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을 해서 나는 친구가 전화로 하기 힘든 돈 얘기나 그런 어디까지나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했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받는 월급이 나쁜 편은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혼자서 완전히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 이왕 만나는데 내 이런 복잡한 심정이라도 털어놓으면 좀 가벼워지려나?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진짜 돈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친구의 입에서 아내 이름이 나왔다. 그 친구는 아내가 다니는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 왕준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묻는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내가 있다고 하자 아내와 그놈이 불륜관계라고. 이미 사내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그놈은 일 때문에 본사에도 자주 들락거리는데 본사에 있는 사원한테 요즘 괜찮은 여자랑 불륜 중이라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내가 정근을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 들킬 일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심지어 아내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남편이 오기 전에 헤어지면 완전 범죄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동안 아내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나니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그동안 아내를 의심한 적이 있었고 의심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말해줬다. 그러자 친구는 우선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확인하는 게 맞다고. 친구한테 이런저런 들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집으로 향했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납덩이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그동안 오직 주말만 보고 살아왔었는데 지금부터 아내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사지에 끌려가는 것처럼 기분이 가라앉았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평소처럼 나를 맞이했다. 이 웃는 얼굴만 보고 있자면 설마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다.
나는 아내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좀 앉으라고 했고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단어를 입에 올렸다. 친구한테 들었어. 당신 사내 불륜 중이라며? 그러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불륜이라니? 나 지금 배우는 중이야. 라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냈다. 불륜이 아니면 뭐고 그놈한테 뭘 배운단 건지. 난 도무지 논리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그러니까 아내는 떨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남녀관계 테크닉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 왕진상이 아내한테 내가 없는 동안 테크닉을 배워두면 남편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꼬셨다는 거였다. 아내는 엉뚱 그 자체인 여자로 나도 그런 면에 매력을 느꼈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진상과 러브호텔에 가서 여러 자세로 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그게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러브호텔을 들락거렸을 거란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말문이 막힌 나한테 아내는 내가 학습 능력이 있어서 당신도 아마 나 달라진 거 알았을 텐데? 아내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일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내가 나 아닌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한 몸으로 뒹굴었을 장면이 떠오르면서 구역질이 났다. 엉뚱하고 하는 짓이 저세상 차원인 적이 많긴 했지만 결혼한 신분으로 다른 남자와 육체관계를 갖는 게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정도의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어이상실. 그래놓고 나를 위해서 그랬다니 나더러 지금 조언한 건가? 1도 동의할 수 없는 말이다. 얘기를 하고 나니 아내에 대한 거부감이 예상치 이상이었다. 일단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짐 싸서 내보냈다. 그 뒤 나는 아내가 아기가 있어서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될 수 있는 한 아내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이건 불륜이고 멍청한 아내가 용서가 안 됐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아내는 흥분했고 나한테 화를 내며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마구 따지고 들었다. 그래서 장인 장모도 같이 불러서 설명을 했다. 그러자 두 분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역시 우리 부부 중 정상은 나라는 걸 확인했다. 그 후 장인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셨고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들 딸한테는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어떻게 그런 일도 구분을 못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멍청하다 멍청하다. 너 같은 멍청이는 처음 본다. 어디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남편을 배신해? 라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아내를 야단쳤다. 물론 원인 제공자인 불륜남에게도 벌을 내렸다. 본사와 자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본인 입으로 불륜을 떠벌리고 다닌 전적이 있는지라 상부에서도 알게 되면서 사내 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한직으로 자천됐다고 들었다. 연봉도 꽤 받는 편이었는데 아직 부모님하고 동거 중이었고 그 부모님도 아들이 한 짓을 알고 나서 연을 끊었다고 들었다. 내 입장에서 그 정도 일은 세 발의 피일 뿐이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는 타협 없이 철저히 받아냈다. 놈은 내가 전부 알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었다고 친구가 후일담을 알려줬다. 아내도 멍청하지만 그놈도 구제 불능이란 생각이 든다. 아내와는 장인 장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이 성립됐다. 나를 배신할 생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는 아내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위자료는 소액으로 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진짜 당신 위해서 공부했던 거란 말이야. 왜 그걸 몰라주는 건데? 라면서 펑펑 울었지만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 그걸 공부로 받아들일 남편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